글로벌 펀드를 운영하면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투자자들 만나가지고 한국의 장점을 물어보면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픈 AI가 한국에 지사 만든 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네. 우리가 만드는 고객 지향적 서비스와 제품은 정말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너무 제조하고 이쪽으로만 바라보는 것 때문에 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해요. 저는 1등에 투자를 안 해요, 잘. 1등 너무 비싸거든요. 2등 중에서 가치가 너무너무 낮게 평가되고 있는 2등. 제가 엔젤 투자하는 회사 중에 이제 A로봇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A로봇이 요즘 엄청 좋거든요. 아마 좋은 뉴스가 조만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하게도 되게 좋은 뉴스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정지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최근에 보니까 이 책이 나왔더라고요. 거의 모든 IT의 역사. 네, 제가 아직 다 읽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왜냐면 너무 역사들이 그냥 방대하게 적어장돼 있어서 네네네네. 이게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죠? 네, 재개정판. 재개정판.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글 쓰는 사람으로서, 책 쓰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네. 한 책이 개정판도 아니고 두 번째 개정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 그렇죠. 출판사에서 이제 사실 2010년에 나온 책이었거든요. 2010년에. 네. 근데 이제 IT가 좀 빠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2020년에 그때는 이제 모바일하고 소셜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었고 2010년까지는 모바일 소셜 업데이트가 좀 덜 되고 있었거든요. 모바일 소셜 시대가 올 거야. 뭐 요 정도에서 끝났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관련된 쪽이 많이 보강된 게 2020년에 어허. 재개정판이 나왔고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2020년에 예, 했으니까. 뭐 이렇게 워낙 IT가 빠르니까 맞아요. 예, 그쪽 10년 정도 지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출판사에서 속도가 더 빨라져서 5년 만에. 2025년이잖아요. 5년 됐잖아요. 5년 만에. 지난 5년 사이에 AI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됐잖아요. 그래서 AI 부분 더 넣어서 5년 만에 제재 개정판을 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두 번째 챕터 9가 이제 들어간 건가요? 챕터 이번에? 8하고 9가 네, 챕터 8의 일부가 그쵸, 코로나하고 그다음에 네네. 이제 AI. 일부가 이제 AI 들어가는 초입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2022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완전히 또 다른 바뀌었잖아요. AI도 한 3개 정도로 나누거든요. 크게 최근 AI도. 네. 그러니까 이제 거대한 AI도 셋 정도로 나누고요. 이 올랐다 내렸다를. 네. 그다음에 최근도 한 3번 정도로 나누거든요. 네, 그런 거를 다 포함해가지고 나오게 됐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의 모든 IT의 역사, 진짜 IT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오늘도 책을 하나 써주시고 가시지 않을까 말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또 너무 오늘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네네네네. 뭐부터 얘기할까? 어제 있었던 엔비디아 실적부터 좀 어떻게 보셨는지 네네네. 여쭤볼까요? 네. 엔비디아 실적이 생각보다 사실은 기대를 많이 안 했잖아요. 네, 저도 이번에는 중국 특히 H20 관련된 것들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안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그 기대를 안 했던 거에 비해서는 훨씬 잘 나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쪽 막아도 우리 대세에는 별 지장이 없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이야기를 해버려서 역시 특히 이제 수출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서비스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고 있잖아요. 그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훨씬 좋아서 네. 그래서 다들 기대를 뛰어넘으니까 그래서 주가가 좀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젠슨왕의 코멘트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네네. 이제 계속 이제 젠슨왕이 뭐 트럼프한테도 얘기한 것 같고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죠. 계속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지극히 뭐 기업 입장이죠. 네네네네. 중국에 칩 팔아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팔지 말라고 하고.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오히려 지금 중국한테 도움이 되는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언제나 궁금한 사람이 길을 찾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막아버리면은 자꾸 내부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힘들이 있게 되고 네. 그다음에 중국이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은 최첨단으로 가장 앞서 나가는 것이 1등이야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쵸. 중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최첨단에 가장 좋은 거를 안 주니까 그보다 두 번째 레벨에 해당하는 거, 그보다 좀 낮은 거. 그쵸. 예를 들어 공정 같은 경우에는 신라노 공정 이상.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런 걸로 첨단 반도체가 나와 하는 공정. 왜냐하면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장비가 그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IP도 제한적인데 쓸 수 있는 IP 활용하고
그러면 좀 떨어지는 애가 나오겠지만 대신 가성비가 좋아지거든요. 그거의 서비스까지 가성비 좋은 걸로 만들어버렸죠. 딥시크 이용해서. 그러면 활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활용성을 높여서 우리가 여기저기 쓸 때는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해볼만 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양날의 칼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거를 자꾸 주면은 그래도 사가지고 좋은 거를 쓰니까 그쵸. 아 이게 좀 편하네 하고 이제 특별하게 뭘 안 할 텐데 괴롭히면 내부에서 해야 되니까 그냥 막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검으로 둘 다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제 틀어 막아가지고 네. GPU를 못 가져가게 이제 막았던 거고,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중국이 자기들끼리 잘하네. 그렇죠. 그렇다고 주면 더 잘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미국의 스탠스는 계속해서 아무리 그래도 최첨단 쪽 1등은 못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건데 산업 자체의 발전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지금 현재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젠슨왕 입장에서도 결국은 이제 그 GPU를 사용하는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활용하는 쿠다. 네네.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도 계속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야 이제 아무래도 생태계 이 생태계가 에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매여 있게 해야 나중에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하는 것 같고 젠슨왕도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정부하고의 문제도 좀 있고 대만하고의 문제도 있고 사실은 그렇죠. 대만 쪽 그렇죠. 관련된 거다 보니 이번에 컴퓨텍스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발표가 맞아요.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양다리 좀 걸치면서도 자체적인 어떤 그런 솔루션도 찾아가야 되니까 네. 굉장히 좀 고개 비행 비슷하게 좀 하고 있는데 놀라운 거는 이쪽으로 가도 추락할 것 같고 이쪽으로도 추락할 것 같은 뭐 이런 위험한 외나무 다리. 경로에서 위험한 경로에서 묘하게 이게 줄타기를 길을 잘 찾고 있는 잘 찾아서 잘 찾아서 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반적인 근데 스탠스가 미국의 스탠스가 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 게 네네네.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중국과 관련된 법안들이 좀 이제 취소되기도 하고 이제 트럼프는 그럼 도대체 어떤 스탠스로 앞으로 나갈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트럼프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 네. 미국 내에서의 어떤 이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현재 서플라이 체인에서 봤을 때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히 동아시아에 완전히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에 일부라도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거를 좀 만들어 둬야 완전히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어떻게든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압박을 가해서 조금이라도 미국 쪽으로 움직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다 갖고 와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불가능한 건데.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한 거 그렇죠. 같아요. 그게 막 압박을 말도 안 되는 하는데 거죠. 한마디로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흉내라도 내서 미국 내에 조금이라도 이제 시작을 하게 만드는 것 정도가 목표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냥 블록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사실은 바이든 정부 때 정책 보고서 아니까 네.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저는 협상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중국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보다 조금 덜 따라오게 하는 수준에서 약간 좀 브레이크는 조금은 걸되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업의 이득이라든지 미국 국민의 이득을 갖다가 훼손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의도는 그래 보이는데 네네. 진행하는 과정의 말과 행위가 너무 과격해서 어허. 부작용을 좀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닌가 아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어떤 이제 정책을 취하느냐. 근데 단순하게 보면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투명하게 가고 있는 거다. 근데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뭐야 저거 막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IT 그 수장들 다 데리고 중동에 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막 거기서 뭐 그 이름 부르더라고요. 네네네. 출석 부르듯이 네네. 너 왔냐 이러면서 네. 야, 팀쿡은 어디 갔니 막 이러면서 네네. 막 이제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중동에 가서 했던 그 외교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이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거는 진짜 트럼프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되게 잘 보여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통적인 우방 개념하고는 다르게 네. 중동이 사실은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앞으로도. 그리고 이제 돈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력을 한꺼번에 묶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장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그동안은 뭐 잘 아시겠지만 사르코지 사태도 있고 맞아요. 이스라엘하고 관계도 있고 이래서 약간 좀 거리를 좀 뒀었는데 맞아요. 지금 이렇게 기술 전쟁하고 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편먹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였다가는 중동의 어떤 그런 투자라든지 첨단 시장, 미래 시장 투자를 중동이 되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네. 특히 사우디나 UAE나 카타르나 뭐 다들 돈들을 갖다 왕창 때려 넣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이들이 우리가 계속 구박을 하면 중국 편에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지 말고 우리 편에 붙어라.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제 줄 수 있는 것들 조금씩 주겠다. 근데 좀 다행인 게 이거는 트럼프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네네. 바이든 때 그 중동과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중국 견제하느라 많이 막아놨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협상 카드로 쓸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걸 협상 카드로 써서 너희들도 미래를 좀 하려면 그래도 중국보다 우리가 낫지 않겠니? 뭐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엔 중동 순방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제 느낌에는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바이든 때는 그냥 명령 때려가지고 못 집어넣고 이렇게 했다면은 그렇죠. 트럼프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뭔가 주면서 장사꾼처럼 이렇게 교역을 해가면서 호위 전략을 계속 하려고 전 동남아도 가서 많이 할 것 같고 호주나 뭐 이런 쪽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쪽도 또 데리고 오고 사실 제일 지금 저는 그게 좀 그 플로우가 좀 느껴지는 게 그래서 지금 유럽이 제일 미운가 봐요. 어찌 보면 제일 우방이었고 그렇죠. 뭐 이랬는데 물론 이제 트럼프가 못 살게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아시아나 다른 나라 대비 유럽이 자존심이 세잖아요. 맞아요. 자존심들이 세다 보니까 이 압박에 그냥 고분고분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들이밀고 머리를 그냥 갖다 박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되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유럽이 좀 더 말을 안 듣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지금 현 상황 그런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젠슨왕한테 이제 그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우디 다음은 어디야? 막 네네네. 물어봤는데 젠슨왕이 그거는 내가 바로 뭐 말해주긴 좀 그런데 그 다음 주인가 그 유럽 출장이 잡혀 있긴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네. 약간 힌트를 줘가지고 네네. 그 다음은 유럽인가? 하면 네네. 말씀하신 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닐 것 같긴 해요. 근데 트럼프하고 젠센왕하고 입장이 또 다르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젠센왕은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단순히 이제 미국의 이익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기업의 이익의 측면에서 봤을 때 빅테크들이 너무나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보다 더 명확하게 자체 반도체 개발 쪽을 엄청나게 그쵸.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의 자사가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서비스는 자체 반도체로 다 대체를 해버렸거든요. 와. 예, 그리고 성능과 그다음에 효율 지표 다 좋아요. 예, 다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엔비디아 GPU를 사는 거는 클라우드 서비스 할 때 엔비디아 GPU 인스턴스가 없으면 고객들을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서비스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외부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엔비디아 GPU를 써본 사람들이 원하니까 사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비슷한 것이 많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빅테크에 계속 의존해가지고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데 얘네들한테 이걸 파는 것만 가지고서는 엔비디아가 앞으로의 성장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근데 가만 보니까 이제 드디어 최첨단의 서비스뿐만 아니고 현실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에이전트도 사실 그런 면에서 되게 중요하고 피지컬 AI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 확대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미국 내의 하이퍼스케일러가 아니고 각 나라별로 이제 팔러 다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전환이 된 거고 그쵸. 그거를 이제 서버린 AI란 이름으로 이제 병용해가지고 국가 수반들이나 뭐 자치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너무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한테 의존하기보다 각자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영업 세일즈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좀 잘 먹히고 있는 게 그동안 엔비디아 GPU에 대한 그 공급 부족 때문에 그리고 각종 이제 제약을 걸어놨잖아요, 미국에서. 맞아요. 뭐 티어 1, 티어 2 이렇게. 네네. 그래 놓으니까 사실은 이들이 이 사실은 하고 싶은데 못 받는 것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돌아다니면서 풀릴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안 되면은
그런 그 제약에 안 걸릴 수 있는 제품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공급할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세일즈를 하고 다니고 있는 거라서 예,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약간 엔비디아가 추구하는 이 길하고 미국 정부가 좀 원하는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좀 괴리가 있는 있을 것 수밖에 같아요. 네네네.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소버린 AI라고 해가지고 이제 각 국가별로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분위기에서 네네. 원하면 살 수는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고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풀렸다라는 것은 이제 주식의 관점에서는 과거에는 진짜 반도체 와 네네네. 이랬는데 요즘엔 조금 이제 느슨해진 것 같긴 해요. 그죠? 네네. 이게 서비스 쪽이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고, 그쵸. 그래서 법률안 바뀌는 것도 또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 서버린 AI가 말로만 됐을 때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이 부각된 이유는 뭐냐 하면 각 국가별로 국가 데이터 센터 입법안이 막 나오는 나라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선 때문에 완전히 확정이 안 돼서 그렇지 거의 대부분 그 공약에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은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어차피 한국도 국가 데이터 센터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구축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돈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국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법안을 입법한다. 네,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공약들 보시면은 네네네. 이제 법안으로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예산을 많이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공약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그걸 법을 만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기존 법안에서 할 수 있으면 뭐 대통령령으로 시행을 하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각 나라별로 AI는 핵심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각 나라별로 다 이런 법안들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갖춘 것들이 젠세나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쵸. 중요한 영업 대상이죠. 아하. 예, 왜냐하면은 지금 그거를 노리고 있는 데가 많아요. 사실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오픈 AI 애들하고 이제 그쵸. 우리 손정희 회장님, 네. 예, 손정희 회장님 그쪽에서도 자꾸 와가지고. 예.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이합 집산을 많이 하는 게 이 컨소시엄 형식으로 이제 대부분 하게 되는데 어디는 엔비디아 GPU를 원해서 엔비디아 GPU를 넣고 어디는 뭐 딴 거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오픈 AI 입장에서도 맨날 엔비디아만 쓰면은 그쵸. 그러면은 이제 계속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니까.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반도체 같은 것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엔비디아가 없으면 협상이 또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서로 이합 집산하면서 지금 전 세계 국가 데이터 센터 사업을 어떻게든 따내려고 하는 그런 게 지금 되게 많이 눈에 보여요. 국가 데이터 센터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잠깐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한번 그 박사님 오셔가지고 삼성전자와 인텔 네, 관련 네. 조언도 해주시고 이슈도 많이 되고 그랬었는데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사하는 이론이 지금 네. 파운드리 분사해야 되는 건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그게. 그쵸. 바이오 에피스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실제 약을 개발하는 거니까 이게 그쵸. 사실 샌드박스 이게 서로 달라야 되거든요. 파이어월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따로 예, 가는 거니까 예, 그렇죠. 이게 구분돼야 되니까. 사실은 이 파운드리가 전형적인 그런 종류인데. 그렇죠. 삼성전자 안에 파운드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니까요. 네, 나와 요즘에는 있어야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아마 우리가 제일 처음 얘기했을 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글도 제일 처음 했고, 근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는데 네. 예, 삼성전자에서는 아직은 안 움직인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이슈도 있었고 이번에는 그냥 어쨌든 우리나라는 AI 전략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필요할까요? 네. 지금 그래도 게임이 좀 바뀐 게 좀 다행이긴 해요. 그 딥시크 사태가 사실은 처음에만 놀랬지 그 뒤에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쪽에서는 기회다라고 하는 시각이 좀 더 많아졌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작은 영역에서도 그 다음에 쓸 데가 많아지니까 얼마든지 새로 만들어서 진입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겼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거대한 어떤 플랫폼 인프라 쪽에서는 만만치 않을지 몰라도 그렇죠. 이제는 쓰일 수 있는 산업의 어떤 버티컬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종류들이 다양해졌으니까 특정한 종류들에서는 얼마든지 치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1등을 하든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되려 이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환경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못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엔비디아 거를 제일 많이 쓰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이런 버티컬하게 장비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그리고 버티컬 산업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 산업 생태계를 갖춘 나라가 거의 없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주 대표적인 나라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국가 데이터 센터 같은 거를 이제 어차피 하게 될 텐데 한국도 비슷한 상황으로 여러 개를 할 수도 있겠고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은 뭐 엔비디아 거를 가지고 와서 바로 서비스할 수 있는 걸 하더라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팹리스 반도체 회사도 많고 파운드리도 사실은 아주 최첨단만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한 그런 중국의 어떤 사례를 봤다 맞아요. 알듯이 예, 그러면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하고 결합된 어떤 AI 반도체도 얼마든지 섞어가지고 실험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만들어진 공공회사의 어떤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수출을 또 뚫을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조금은 기회가 열렸다. 그렇죠. 중장기적인 생각으로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반도체가 따르고 뭐 데이터 센터가 따르고 서비스가 따르고 산업이 따르고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만 막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의 싸움은 중국의 사례에서도 좀 보면은 많이 느껴지시겠지만 서비스하고 예를 들어 네이버가 서비스를 뭐 AI 서비스를 만든다고 쳐요. 네. 그럼 네이버의 AI 서비스를 되게 잘 도와줄 수 있는 반도체가 있을 거고 아하. 그 반도체를 가장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데이터 센터 구조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하는 뭐 네이버 AI 서비스 플랫폼 하이퍼클로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위에 특정 산업들을 이렇게 붙일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 B2C는 만만치 않아요. B2C는 글로벌 사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하이퍼스케일러들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애들이 여전히 어렵죠. 예, 그렇죠. 뭐 시장을 이미 거의 너무 앞서가 장악하고 있는데 있으니까. 그거는 만만치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제조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화학이다 뭐 아니면은 뭐 파이낸스다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1등하고 있는 기업들하고 엮어가지고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B2B2C라고 표현하죠. C가 있어야지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C를 붙이긴 해야 되는데 네네. 직접 B2C로 가는 건 만만치 않지만 아. 이런 특정 산업 영역에서 잘하는 플레이어들하고 B2B2C를 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아직은 열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또 도와줄 수 있는 기술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 많이 비어 있어요. 미국에서도 이쪽은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도 있고 아시아나 유럽 시장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오픈되어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너무 반도체로만 생각하지 말고 네네. 반도체의 서비스로. 예, 데이터 센터, 서비스, 그다음에 버티컬 산업, 그리고 위에 고객에 이르기까지 한 5개 레이어가 되는데 이 5개 레이어가 전체적으로 엔드투엔드로 끝에서부터 끝까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서 그 성과를 만들어내면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큰 장점이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글로벌 펀드니까, 미국 펀드니까. 그쵸. 제가 6월 6일 날 그 미국에서 저희가 행사가 있어요. 비욘드 아시아 테크 서비스. 지난번에 가졌다 오셨던 거. 네네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네. 네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단독으로 개최를 했는데 네네. 올해는 카바이드 벤처스라고 일본계 벤처캐피탈하고 같이 공동 주최를 해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도 많이 와서 발표합니다, 이번에는. 오, 네.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미국에서 아시아에 있는 여러 가지를 발표를 하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이때에 이제 그 글로벌 펀드를 운영하면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미국에 있는 어떤 투자자들 만나가지고 한국의 장점을 물어보면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조가 강하고 뭐 반도체 잘 만들고 뭐 IT 서비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가 글로벌 서비스 하는 곳들 같은 경우에 한국 소비자들이 제일 까다롭고 가장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제일 강력하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픈 AI가 한국에 지사 만든 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네. 유료 사용자도 가장 빠르게 느는 데고요. 가장 열심히 쓰면서 가장 까다로워요. 예, 그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한국에서 먹히는 거 만들면 글로벌하게 성공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서비스 회사가 안 나온 이유는 글로벌 자본과 글로벌 서비스 런칭해서 운영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 사실 우리나라의 최고 강점이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이 있다. 전위적 소비자라는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 전위적인 소비자들이 너무나 까다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만드는 고객 지향적 서비스와 제품은 정말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잘 가지고 와서 글로벌 사업화를 아직 잘 못해서 그런 건데 그쵸. 그 부분만 도와주면은 우리한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거 좀 완전 색다르네요. 예, 그래서 너무 제조하고 이쪽으로만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쵸. 예, 저는 이게 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해요. 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소비자들, 예를 들자면 이제 저희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유튜브 분들, 심지어 유튜버 분들도 제일 까다로울걸요, 아마? 이 구독자분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게 최근에도 이제 방송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수준들이 다들 너무 높아지셔가지고. 그렇죠. 야,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해요. 네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제 생각에는 요즘에 이제 미국 주식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애들이 다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그렇죠. 정도야. 우리가 먼저 가고 옛날에 그 한국 주식 시장에 외국인들이 했었던 플레이를 한국 개인들이 미국 시장에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물들지 않을까. 어제도 보니까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SMR이라고 그 뉴스케일 파워 네네네. 뉴스가 나오니까 세론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아, 거기도 이제 K 세론이 나오는구나 네네네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네. 어쨌든 우리나라의 의외로 강점이 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이 똑똑한 거다. 그런 그렇죠. 얘기네요. 네네네. 국민이 똑똑한 거고 여기서 잘하면은 글로벌리도 성공할 수 있다. 네네네. 한국에 기회가 있다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제 좀 투자 관점에서 좀 여쭤보면 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내년에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이 네네네. 해주셨는데 진짜 네. 정말 그런 것 같고요. 한국 주식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 박사님 보시기에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좀 이제는 뭐 어느 쪽을 좀 봐야 될까요? 뭐 AI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한국 주식이 전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도 저는 한국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이 좀 너무 예측 불허여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맞아요. 트럼프가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런 거 잘 타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파도 타기 잘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시장이 될 것 같긴 하죠. 네네. 근데 약간 그 좀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시장이죠. 맞아요. 예, 그래서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특히 이제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끝나고 이렇게 안정화될 때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쪽이고 그에 비해서 한국은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걸 넘어서 가지고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안정화가 되면은 어쨌거나 특히 이제 집권 초기에는 다양한 경제 경각들을 지키려고 하는 드라이브를 걸 거란 말이에요. 저 집권 초기에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맞춰서 투자하기 좋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가치가 너무 낮게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저는 올해 하반기까지도 한국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산업 섹터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에너지 쪽이 전 제일 좋다 생각하고요. 이거 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그쵸. 잡혀 있는 어떤 그런 섹터 부분이기도 해서 저희도 투자를 요즘 에너지 좀 많이 합니다. 조만간 아마 오늘 사실 끝나고 오후에 가서 제가 또 사인하고 이제 투자 결정 내려가지고 이제 어나운스 아마 조만간 할 텐데 네네. 방송 나갈 때쯤 어나운스 될 수도 있겠네. 미국 내 이제 버추얼 발전소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이런 변전 그 진짜 수요가 많아요. 반전 수요가요. 변전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최적화. 두 가지 쪽으로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에너지 절대량이 부족하니까 에너지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찬밥 더운밥 가릴 때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뭘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다 필요한 거죠. 지금. 그래서 뭐 트럼프는 뭐 신재생 뭐 싫어하고 뭐 그러긴 하는데 신재생도 가만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고 특히 그 태양광 같은 것들은 의외로 잘 버티거든요. 왜냐하면 태양광이 제일 빨리 그래도 깔 수 있는 종류라서 그쵸. 빨리빨리 깔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가스 발전, 그 다음에 원자력은 좀 길게 걸리긴 하지만 그래 원자력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는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에너지량이 절대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니 절대량을 늘려라라는 거거든. 그쵸. 그래서 장기 플랜을 세우고서 전 세계가 에너지 생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만들 수 있을까가 이제 1번.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제 대부분 이제 건설 프로젝트잖아요. 이것도 다 건설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송전 및 분배 인프라 같은 것들 그리고 실제 이제 터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원전 그 자체도 있고 너무너무
이 밸류 체인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1번이라면 어허. 생성 쪽이 1번이라면 생산. 네, 두 번째는 최적화 부분이 또 있어요. 아. 이미 나오고 있는 것도 그쵸. 최적화를 잘 못해서 날아가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전기를 만들어 놓고 버리는 게 많아요. 그런 거 많아요. 그리고 송전 배전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로스가 지금 많이 나고 있고 이런 쪽에서도 최적화를 하는 수요가 되게 많이 커져요. 왜? 부족하니까. 아하. 부족하면은 여기 쥐어 짜야 되잖아요. 그쵸, 쥐어 그쵸. 짜는 것도 AI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의 그 노하우도 한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상장, 오, 비상장 그래요? 포함해가지고. 아, 그래서 그래요? 그런 쪽 관련된 시장도 많이 커질 걸로 보고 있어가지고 에너지 효율화 같은 거. 네. 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신경 엄청 써요. 그럴 수밖에 대표적으로 없죠. 네. 제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사례 중에 하나는 메타 같은 회사들 보면은 메타는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많이 운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제 서버들마다 다 써야 되는 어떤 그런 용도도 다르고 배치해 놓은 것도 다르거든요. 그럼 예를 들자면은 페이스북 그 이용을 하는 어떤 사용자들 서비스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CDN을 활용하는 거 이게 동영상 들어가는 거 뭐 대표적인 게 릴스 같은 거 릴스는 동영상 들어가잖아요. 동영상 서비스하는 게 다를 거고 그 다음에 메타에서 AI를 막 이용하는 게 다를 거잖아요. 그럼 서버가 다 달라야 돼요. AI 쓰는 거는 엔비디아 CPU 쫙, 그래서 메타가 엔비디아 CPU 많이 산 거잖아요. 엔비디아 CPU 팜에다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영상 처리 많이 하는 건 데이터 프로세싱 하는 게 DPU라고 이렇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관련된 쪽에 굉장히 이렇게 잘 엮어서 만들어야 되고, 일반적인 그 처리하는 거는 CPU나 기존 서버를 갖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옛날에 사둔 것부터 새로 산 것까지 쫙 있잖아요. 이거를 같은 데이터 센터에 넣는단 말이에요. 아하. 예, 근데 여기에는 이게 있고 저기에는 이게 있고 이래. 근데 모든 그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똑같게 요구를 안 해요. 어쩔 때는 동영상이 왕창 요구됐다가 어쩔 때는 여기 AI가 요구됐다 막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최대한 이렇게 길을 잘 정리를 해줘가지고 그 원래 했던 거에서 동적으로 막 잘 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서버의 효율도 올라가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에너지 관련된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이게 막 변해요. 아하. 왜냐하면 GPU는 에너지를 왕창 먹고 아하. 열도 많이 나고 이걸 쿨링을 해야 되는데 얘가 좀 떨어졌을 때 좀 딴 데로 갔을 때에는 이게 좀 적어지거든요. 이게 그 안에서 그냥 엄청 복잡하지만 그래도 이게 필요할 때가 있고 에너지가 네, 필요할 네. 때가 있고 열이 날 때가 있고 막 다 계속 바뀌는 거네. 그렇죠. 근데 메타의 올해 1월달 지금 컨퍼런스 데이터 센터 컨퍼런스 따로 있어요. 네. 그 가서 들어보니까 와 얘네들이 엄청나게 그거를 효율화 최적화를 잘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요. 근데 구글도 이런 걸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왜 이렇게까지 하냐? 마른 걸레도 쥐어 짜는 거거든. 부족하니까. 예,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쪽 관련된 쪽 시장이나 그 부분도 되게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에너지는 어쨌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박사님이 제일 관심 많이 가졌던 그 회사도 테슬라. 네네. 이제 곧 있으면 로보택시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네네네네. 이건 이번엔 진짜 좀 뭔가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나왔으면 나왔으면 좋겠다. 좋겠는데 트럼프만큼이나 일론 머스크도 폭풍이 좀 있어서 하기는 하죠. 언제나 지키지 못한 적은 없어요. 네, 시간이 좀 더 걸리죠. 문제지. 예, 원래 하려고 했던 때보다 항상 늦어지는 게 문제라 이번에는 진짜라고 하는데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네. 잘 나온 거다 혹은 뭐 그렇게 시장의 기대가 어느 정도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은 허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아하. 건데 지금 텍사스에서 시범 운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텍사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허가를 받아서 진짜로 서비스를 제대로 사이버캡으로 제대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 6월 달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게 되는 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고 규모는 좀 더 늦게 가도 되니까 왜냐하면 좀 하다가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죠? 네, 늘려갈 테니까 시작 자체를 할 수 있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대수 늘어나는 거는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까지는 기대까지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생산도 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스케일업은 그 뒤에 해도 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제도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실제로 시작을 해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냐. 기존의 법률 체계라든지 규제 체계를 많이 바꿔야 되는 거라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완전 자율주행을 한다고 해서 풀세이프 드라이브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운행하는 사이에 무슨 뭐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고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미 지난 수년간 FSD 이용해가지고 운전자 안전 상태로 많이 주행을 해봤고 그랬기 때문에 완전하게 돌아다니는 이제 로보택시 사업 자체가 운영하면서 그 이상으로 이상한 사고가 날 것 같다고 생각은 안 해요. 예, 그러면은 그게 무난하게 넘어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생산 캐파 늘려가면서 대응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은 원래 생각했던 테슬라가 항상 주장했었던 대로 이렇게 램프업 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허가가 나서 시작하는 게 서비스를 할 수 중요하다. 있는가. 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해 보여요. 이게 사실 법적으로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미국에서 일단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딴 나라도 해요. 그러겠네요. 제가 지난 CES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웨이모라고 구글에서 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있잖아요. 그게 이미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는 우버 다음 2등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리프트를 넘었어요. 와, 리프트를, 벌써요? 네네. 와, 리프트를 넘어서 빠르다. 2등으로 올라왔고, 어.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에도 서비스 시작해서 LA에도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LA 갔다 오신 분들은 웨이모 많이 봤다. 뭐 웨이모 타봤다. 이런 목격기나 뭐 탑승기 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이제, 근데 이제 올해 도쿄에 이제 서비스를 한다고 어나운스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미국에서 몇 개 도시에 세보니까 미국 도시에서 한 거를 보고서 사실은 이게 규제를 이거 해주고 이 거버먼트가 또 이 자치단체 정부나 아니면 국가가 그걸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본의 도쿄라고 하면 큰 도시라고 하는 상징성도 있고 일본이 규제가 센 나라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특례 형식으로 이제 협의를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미국에서 먼저 이런 걸 보여주니까 앞으로 이걸로 넘어갈 테니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도시가 이게 뚫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맥락을 사이버캡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텍사스에서 그냥 먼저 조그맣게 시작을 하겠지만 이 텍사스에서 잘 되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큰 지역에서 시장 수요가 많은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이런 데서 앞다퉈서 하자고 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 공급이 돼야 되거든. 네. 공급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곳들을 아마 이제 테슬라가 일종의 갑의 입장에서 선정할 거란 말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도시를 선정을 하는 방식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도시 단위로 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선정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러면 이제 아시아 국가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도 해줘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기회도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테슬라가 혼자 사이버캡 다 만들어가지고 이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그럼 당연하게도 기존에 이런 거를 해줄 수 있었던 우버라든지, 우버가 되게 중요한 회사고요. 우버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우버는 이제 이런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공급을 못 받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자동차 납품을 받아서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편먹기가 되게 중요해져요. 그 편먹기에 해당하는 밸류체인들이 있을 거라고 죠. 예, 그런 것들을 한번 감안을 해보시면 제 생각에는 자동차 쪽 분야에서 굉장히 큰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은 사실은 관세 전쟁에 기존의 자동차 제조 판매하고 뭐 요런 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치를 매기고 있는데 네, 네. 사실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 그걸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래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수요가 있고 이게 실제로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되면 테슬라가 아닌 곳에서도 서비스하고 이제 자동차도 제공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쪽 플레이어들도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거기하고 관계되어 있는 회사들의 가치가 재평가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그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휴대폰 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노키아가 1등, 에릭슨, 모토로라가 2, 3등 이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그 1, 2, 3등, 4등, 5등 다 망해서 그렇죠, 그렇죠. 다 망하고 애플이 그냥 일단 장악을 했고 네, 네. 1등 장악 대장님이 이제 애플님이 되셨고 그죠? 그리고 2등이 놀랍게도 4, 5등 왔다 갔다 하던 삼성전자가 그렇죠. 삼성전자가 그때 갤럭시 S 시리즈를 빨리 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애플이 다 장악하지 못하는 시장에 들어가 가지고 양강 체제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죠. 그쵸. 나머지 애들은 그걸 못하면서 박살났잖아요. 없어졌죠. 예,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지금 이런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수요를 테슬라 혼자 감당을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2등이 될까? 대략 저는 업사이드는 그쪽이 훨씬 크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테슬라처럼 처음부터 테슬라는 완전히 애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서비스부터 모든 걸 다 모든 걸 하니까. 다 하는 회사하고 똑같은데 이 2등 티어에 있는 애들은 혼자 못해요.
어쩔 이합 수 없이 집산이 나온다. 똑같이 그 구글하고 뭐 이런 거 한 것 같이 결국엔 편먹기로 갈 거거든요. 이제 편먹기의 어떤 그런 그 팀 컨소시엄이 뭐 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팀 어디가 어떻게 구성돼서 세컨 티어로 진입을 하느냐. 그러면 이 회사들, 이 기업들도 다른 멀티플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서 워낙 또 이제 싸고 그러니까. 네네. 우리나라 뭐 현대차, 기아차도 뭐 어디 가서 뒤지지 않습니다. 네네. 어디에든 끼어가지고 뭔가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가만히 보면 근데 테슬라가 이렇게 하면 돼를 보여주고 있어. 답안지는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자동차만 하고 있지 않거든. 그렇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클라우드 인프라라든지 AI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라든지 부품의 어떤 사용이라든지 이 그 제조 프로세스라든지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옵티머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휴머노이드하고 자동차가 생긴 건 다르지만 사실은 비슷한 거죠. 똑같은 하나의 그 이거에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껍데기만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른 곳에서도 그걸 보고서 벤치마킹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를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보시면 어느 정도 가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좀 전해주셨고요. 사실 이제 AI가 워낙 빠르게 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많이 되는데 아마 이제 박사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정리가 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성향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네네.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는 1등에 투자를 안 해요, 잘. 네. 왜요? 1등 너무 비싸거든요. 2등을 네. 주로 그러면. 2등이 제일 좋은 투자 전략인데 2등인데 2등 중에서 가치가 너무너무 낮게 평가되고 있는 2등. 스타트업 같은 거 투자할 때도 네. 스타트업 투자도 비슷하게 그 업사이드 포텐셜이 큰 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 시대가 열리니까 제가 엔젤 투자하는 회사 중에 이제 그 한지권 교수님 창업한 A로봇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A로봇이 요즘 엄청 좋거든요. 네, 최근에 아마 좋은 뉴스가 조만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하게도 되게 좋은 뉴스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가만히 보면 A로봇이 만들고 있는 앨리스 같은 로봇을 보면은 옵티머스의 눈으로 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실제로 저희가 글로벌 비즈니스 하면서도 이렇게 커넥션을 해보면 초창기에 이렇게 막 전위적으로 도입해서 쓰려고 하는 곳들은 옵티머스를 받아 보니까 옵티머스 비싸거든요. 비싸고 그다음에 옵티머스가 좋긴 한데 문제는 그런 제조 현장에서 옵티머스 공급을 못 받아요. 테슬라도 진짜 완전 퍼스트 티어, 1등 티어에만 공급할 수 있거든요. 네. 전 세계의 모든 제조 공장에 옵티머스를 못 갈아요. 쉽게 그쵸, 말해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근데 제조 공장이나 제조 공정은 정말 많잖아요. 그럼 이들도 이 휴머노이드 이용해가지고 뭔가 좀 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가성비 있고 좋으면서 공급 문제가 없는 데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근데 회사 가치가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야. 이러면은 어디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 과연 지금 이미 그런 기대까지 맥시멈으로 차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은 뭐 2등 할지 5등 할지 10등 할지 모르겠으나 아날로그 쪽은 디지털하고는 달라서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디지털 IT 쪽 할 때는 플랫폼 기업이 다 먹었어요. 그렇죠. 혼자 다 먹을 수가 있었어. 그 이유는 생산과 관련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디지털의 특징이거든. 네. 그냥 무한복제해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국경도 없어. 전 세계를 갖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아날로그가 결합되어 있는 종류는 그게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책의 제한에 걸리고요. 허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네. 그 다음에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물리적인 원자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집어넣어야 되는 어떤 자원의 한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는 가격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무한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특정 플랫폼 기업 혼자가 다 먹을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초부터, 처음부터 제조는 원래 그래요. 제조가 끼어 있거나 그쵸. 서비스 쪽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플레이어가 많아진다고요. 근데 이제 IT 쪽을 보셨던 분들이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게 모바일 때랑 인터넷 때 하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서 1등이 다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해.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아날로그 세계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그런 식이었으면은 지금도 선풍기에 뭐 냉장고에 이런 것들 한 기업이 다 만들었게 전 세계의 제조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리고 그쵸. 그들이 다 저 망했냐? 절대 안 그래요. 각자 생각보다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큽니다. 와. 이런 걸 좀 잘 생각하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스타트업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특히 네네. 실리콘밸리에서도 제가 이 챌린지를 제일 많이 하는 분야인데 이게 어. 실리콘밸리에 있는 투자자들조차 이 착각을 많이 해. 왜냐하면 아니, 1등 아니면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생각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냥 디지털 서비스만 했으니까. 근데 아날로그는 디지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잘할 수 있는 어떤 도시도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실리콘밸리는 제조의 센터는 아니거든. 그리고 문화의 센터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전역으로 지금 그 센터가 옮겨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예, 그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인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의 모든 IT의 역사에 나와 있겠지만 네. 디지털 경제라는 것은 그냥 생산에 제약이 없다. 네네. 그래서 다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물건으로 만드는 그 제조가 들어가는 순간 이건 다 먹을 수가 없고 그쵸. 당연히 플레이어가 많고 그러다 보면은 그 플레이어 안에서도 좋은 투자처가 그렇죠. 있다. 2등, 3등, 4등인데 너무 가치가 싸다. 낮아. 그런 이런 경우에 것들 같은 경우에 업사이드 포텐셜이 훨씬 큰 거죠.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저희도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정지훈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